저는 백시영입니다. 대치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기정입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함께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시기 때 공부에 습관이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은 이 공백을 다른 게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고 들어올 때 장악력이 강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미디어라고 부르는 게임이나 영상이나 SNS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장악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등 때 이걸 하는 게 좋고요. 공부는 초등학교 시기에 잘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도 초등학교 때 하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에 많이 노출이 된 후에 독서를 하면은 이 독서는 자극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미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초등 시기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성장이 좀 빨라요. 그러다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사춘기가 될 때 성장 속도가 확 늘어나죠. 요 성장 속도가 확 늘어나기 전까지가 공부의 최적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이 시간은 성장 속도를 낮추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을 공부하라는 시간을 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공부를 하는 게 잘 되고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공부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부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단어 외우기 중심의 학습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실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공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용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어감도 알아야 되고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 앞뒤에 짝꿍 단어들도 알아야 되고 문장을 적어도 9 정도는 통으로 기억해야지 이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단어만 어떤 영어 단어랑 한글 뜻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하는 거는 효용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는 게 좋다. 디테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영어는 글을 읽고 나서 잘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거의 중심으로. 그래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꾸준히 이해할 수 있는 책, 즉 원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가 높고, 그 중에서 적당한 거는 어스본 시리즈가 있습니다. 고전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놓고 단계별로 100권이 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맛을 들이면 쭉 한 세트를 읽을 수 있으니까 요거 괜찮고요. 또 괜찮은 거는 A to Z Mysteries 시리즈가 있어요. 요것도 세트가 길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떤 해결책을 찾는 비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처럼 풀어냈으니까 아이들이 빠지면 쭉 읽을 수가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영어 실력이 좀 나아졌다 그러면 이제 매직 트리하우스, 요것도 다 합치면 한 100권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도전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어는 스트레스하고 힘든, 즉 자기가 아우 나 진짜 많이 공부했어 요 양하고 자기 공부량을 좀 비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꼭 나쁘진 않는데 단어 공부의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이니까 스트레스는 많고 효과는 떨어지고 피해야 될 방법이죠. 흔히 말하는 K문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K문법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의 용법, 현재 완료의 용법,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K문법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실제 영어를 듣거나 말하거나 쓸 때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일단 않다. 그리고 효용이 아주 크지 않아요. 고등학교에만 입학을 해도 현재 완료의 용법 묻는 거나 투부정사의 용법 묻는 거, 이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장의 중학교 내신만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좋지가 않아서 지양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는 좀 공부해 놨다가, 그러나 이게 아주 장기적인 공부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때 좀 공부해 놓고 시험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혹여나 좀 까먹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고요. 이게 절대적으로 영어의 중심이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고 듣고 하는 게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실은 어려운 거예요. 읽는 거나 듣는 거 혹은 말하기나 쓰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전제를 한 학습이 문법이거든요. 근데 읽기 듣기가 안 됐는데 쓰기 말하기가 뭐 전혀 기반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문법을 한다 하는 거는 학습 단계에 맞지가 않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방법이라서 효용이 높지가 않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괴롭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유혹은 있죠. 왜냐하면은 문법이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요것만 잘 이해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또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어떤 지문을 보고 문법적으로 잘 분석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문이나 글을 보고 그 내용을 잘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K문법하고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이제 왜곡이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성적은 잘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는 녹화 수업을 그냥 틀어서 듣는 일방향 수업이거든요. 이런 수업은 효과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습 습관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어서 설명도 잘 이해하는 학생들한테는 효용이 있는데 실은 90% 이상의 학생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거는 어느 학년이나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게 쳐봐야 한 5%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글을 읽고 판단하고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강의는 어떤 거냐면은 영상하고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정보를 판단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자꾸 영상이나 소리를 듣고 학습을 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면은 글하고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시험은 다 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강을 찾는 학생들의 특징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찾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 번 더 의존성이 강력해져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좀 압니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도 굉장히 잘 하시고 재미있게 학습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독적인 효과를 가져가게 된다. 책에서 멀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요소를 따져보면은 설명이 학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20%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험적으로 이거는 10년 이상 검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일방향 수업의 단점은 설명 중심의 콘텐츠다. 그래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선생님이 어떤 걸 설명을 하면은 다 사리에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학생들이 직접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게 안 됩니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학습은 학습자가 운전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만 옆에서 지도자들이 코칭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효용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인력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일방향 녹화 수업을 하는 건데 이 메시지는 실은 이거를 파는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적이다. 이게 1타 강사의 최고 수업이다. 이렇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세뇌가 되면은 영영 여기서 못 벗어난다. 코칭이 핵심인데 코칭이 배제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잘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입니다. 독서 습관을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학군지 대표적인 게 대치동이지요.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은 학교에 따라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등급을 맞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별력이 별로 없는 요인이고요. 관건은 내신이거든요. 내신이 이 학군지에서는 1등급 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수능보다. 이런 상황인데 내신이랑 수능이랑 같이 1등급을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다 책을 몇백 권 이상 읽은 학생들이에요. 진짜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로 된 책을 200권 이상 읽지 않았다. 이런 학생을 지난 10년 이상 동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실은 영어 성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독서, 영어든 국어든 초등학교 때 독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과목이 다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학교 성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 1위 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어요. 그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읽어서 읽을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10시간 이상 하루에 책 읽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학교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성적에도 실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인생 전반에 있어서 삶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주변에 책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TV나 이런 거 없애고 미디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극을 차단시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실은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부모님들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찾으셔가지고 많이 읽는 거를 보여주시면은 따라합니다. 책을 못 읽고 책이 뭔지를 몰라도 막 거꾸로 잡고라도 읽는 척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책 읽기 습관이 만들어지
이루어지면 좋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한다는 아이들은 책 얘기를 해요. 야, 나 그거 읽어봤더니 야, 뭐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막 이러더라. 아, 나는 이 시리를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조금 보면 공부를 좀 정교권으로 한다는 아이들은 다 책을 읽고 있어요. 이거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책 읽는 게 실은 핵심이에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핵심이거든요. 기반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하거든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에 못 드시는 분들은 핵심이 되는 것만 빼고 다 해요.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책을 뭐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학생들도 문제집 같은 거 풀고요. 기출문제 분석 같은 거 해요. 문제 유형 분석하는데 그것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 전에 기반이 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없으시고 부차적인 것만 따라 하시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이게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이거를 놓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죠. 그럼 시험을 본다고 치면은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글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의 지문은 짧은 거 하나지만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예요. 근데 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쌓아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찾기가 불가능하고 많은 책을 통해서 쉬운 책부터 어려운 책까지 쫙 읽어놨을 때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그게 이해가 딱 가능한 거지, 그 시험지랑 똑같은 조그만 지문을 가지고 그걸 많이 읽어본다고 해서 이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구기 종목을 한다, 농구나 축구 같은 거 잘하고 싶다 하면은 책 읽기는 뭐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은 체력, 근력, 민첩성 이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은 하루 이틀 만에 절대 탑 클래스로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기술 같은 거는 단기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은 1, 2년 갖고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근데 중학교 때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거를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경중을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말이에요. 진짜 잘하고 싶잖아요. 탑 클래스 가고 싶잖아요. 책을 읽으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기는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 시기별로 나이가 찼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평생 해도 못 따라잡아요. 고등학교 되잖아요. 훨씬 더 심해요.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단계에 맞춰서 자기가 수준이 안 된다, 전 단계 거부터 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은데 대부분 경우는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냐, 계속 남이랑 비교하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후발주자는 이거 하나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다른 지름길은 없다. 겪을 거 다 겪어야지 성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과한 게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좀 생각이 나와요. 물리적인 양을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대요. 그럼 3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영어 공부하고 온다고 치면 돼요. 그러면 3년치가 차이 났는데 이걸 똑같이 따라잡으려면 2배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들어가서. 3년 내내 2배를 공부하면 학습량이 똑같아져요. 언제? 중학교 졸업할 때. 근데 2배를 공부할 수가 있냐? 쉽지 않죠.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본적인 거. 책 읽는 거는 도전할 만하다. 그런데 이 문제집으로 2배 푼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기본을 깔아놓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암울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찾고 빠져들면은 생각보다 시간도 잘 가고 학습이 잘 이루어집니다. 책이 읽어지네? 재밌네? 나도 책을 읽을 수 있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꾸로는 힘들어요. 시작이 좀 늦어가지고 중학교 학습 과정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책도 읽어야 되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냐? 100% 가져가셔도 돼요. 독서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중학교 과정을 힘겹게 따라가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 가져가고, 그리고 선생님 던져주시는 거는 이제 받아 먹고 그걸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기본을 까는데 투자하는 게 맞아요. 학생 입장에서 느끼면은 한 9대1 정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유 시간은 거의 다 독서나 기본을 까는데 쓰고 한 10% 정도는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생 입장에서는 9대1, 8대2 정도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게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되었다 하는데 중2 정도까지는 문제는 풀어보는 경험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TOEFL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접해보는 거는 좋습니다. 경험인데 학습의 중심은 여전히 책 읽기로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특정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거는 두세 달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TOEFL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험도 똑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자, 과학고 학생들 공부 잘합니다. 과학고 학생들 수능 준비를 굉장히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세 달만 수능 준비하잖아요. 탑 클래스예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치동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책을 많이 읽었다 하면은 처음 모의고사를 고1이나 고1 거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받는 점수가 1등급이에요. 그 전에 유형 익히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문제를 본 적도 없어도 처음 시험 봤는데 1등급이라고요. 이게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은 뭐냐? 아, 나는 결과적으로 수능 잘 보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콘텐츠로 공부를 해야지 하고 문제 풀고 유형 익히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1등급이 안 나오죠, 대려.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식 문제가 설득으로도 잘 안 바뀌는 건데, 어떻게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와닿지 않아 하고 다른 거 다 제끼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되는 방법만 안 하고 딴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런데 이제 중3 정도 되면은 이런 경험은 꼭 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고1, 고2, 고3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연도에 해당하는 것마다 한 두세 개 이상씩은 다 풀어봐야 돼요. 분석해보고 자기가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적어도 3개년 한 학년마다 3번 이상씩 풀어봐야 되는데, 내신은 이게 더 중요해요. 다개년 문제를 푸는 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이랑 달라요. 수능은 불수능, 물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보다 내신은 난이도 격차가 훨씬 심해요. 내신은 불내신일 때 전교생 평균 30점대, 물내신일 때 전교생 평균 80점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난이도 격차가 있고 유형도 싹 깔아요. 그래서 적어도 3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안 그렇고 특정 한두 개의 기출문제를 보고 요거에 맞춰서 공부한다, 이런 애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적어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AR 지수나 렉사이 지수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알쏭달쏭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이 AR 6점대인데 실제 와서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학생은 최상위반, 한 학생은 하위반이에요. 이걸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실제로 보는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같은 책을 읽더라도 아이들의 이해도가 천차만별이고 자기가 이해했다고 말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똑같이 이해를 했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애들은 똑같이 이해를 했는데 나는 이해가 잘 된다고 말하고, 이게 아이들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 부모님들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AR이나 렉사이 지수 같은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신호등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이미 배웠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주말이 되면은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심한 경우에는 못 가져와요. 왜냐? 머릿속에 없어요. 내가 한 주 동안에 뭘 했지? 이게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책이 없다. 책이 없는데 학교나 학원을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겁니다. 이게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 적신호는 뭐냐? 일단 책을 갖고 왔어요. 어디를 배웠다, 이건 알고 있는데 한두 줄 보여준 다음에, 자, 여기 내용이 뭐니? 했을 때 아무 말을 못한다. 적신호예요. 그런데 주황색 신호 정도가 실은 대부분에 해당하는데, 떠듬떠듬 한두 단어로 말하는 거죠. 이게 그 영국에서 저기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뭐였지? 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주황색 신호.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줬을 때 답할 수 있는 애. 요게 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고, 이 정도가 주황색 신호인데, 답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답은 나오죠. 네네네. 청신호는 뭐냐? 배웠다는 애 핀 다음에 한 줄 정도 이렇게 눈으로 싹 보면은, 아, 요거 기승전결을 갖춰갖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승전결이 좀 복잡하면은 문장 형태로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부모님이 보시기엔 기승전결이 안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기승전결이 된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문장으로 이 설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저는 파란색.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은 그거잖아요. 집중이랑 시간. 책을 읽는데 집중력을 갖고서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 하면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정 불안하시면은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주변에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레벨 테스트 받아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한 3군데는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군데에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정도는 믿으셔도 된다. 신호등은 매주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추궁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아이와 함께하고 우리가 배운 거를 같이 나눈다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실은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때 사회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 물어봐 주셨을 때 되게 기뻤어요. 왜냐? 이거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생각을 주고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싹 내용이 정리가 한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다는 식으로 배웠던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공유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아요. 추궁이 아닙니다. 너 오늘 왜 적신호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함께 공유를 해주신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매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독서 이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많이 글을 읽고 생각하면은 성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유행하는 학습법 많잖아요. 이런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10년, 20년 검증된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적어도 검증이 된 방법이거든요. 가장 확률이 높고 좋은 방법이다. 이거를 주로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표현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질질 끌려다니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준을 잡고 한번 결정을 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중심은 뭐냐? 많이 글 읽고 많이 생각하기.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치동에서 정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백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함께 대치동에서 정영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남기정이고요. 함께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이분법 쓰잖아요. 유전자냐 환경이냐?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학군지에 살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이들이랑 비교해보면은 효율성이나 생각하는 질 같은 게 세련되지 못한 것 같은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대치 지역에서 살았을 때에는 더 좋은 아웃풋을 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환경이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영어 수능 같은 거 보면은 7% 정도가 영어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치 지역에서는 30% 이상이 영어 1등급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40% 이상,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영어 1등급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유전자가 좋은 학생들만 모여 있는 거냐? 동네 물이 좋아갖고 그 물 마시면 머리가 좋아지고 이런 거냐? 아니잖아요. 환경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을 아껴서 하신다는 건 아는데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운전대를 잡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좋지가 않다. 뭐냐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주변에서 문법 특강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문법을 태어나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듣게 한다 하면은 안 좋거든요. 아이는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아, 이 수업은 나랑 안 맞고 내가 소화할 수가 없구나. 설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 전 단계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 들으면 된다. 저기 옆에 이거 들어서 다음 년에 전교 1등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좋지가 않다. 뭐 또 대표적인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독해는 정확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어서 들으신 거예요. 초등학교 한 2학년 학생인데 주어, 서술어 나눠서 목적어랑 보어까지 나눠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한국어로 매칭시켜서 해석하는 거를 주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정확히 해석하는 거는 맞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실은 나이가 일정 이상 좀 차고 글을 많이 읽어놓은 학생들이 다듬기 할 때 쓰는 거고요. 초등학교 2학년 이런 학생들은 그게 안 맞아요. 그거를 주입시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이 영어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시면 안 된다.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진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AR 5점대 책을 몇 권 읽었다, 6점대 책을 몇 권 읽었다. 아이가 집중을 해서 생각하면서 읽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이런 식으로 읽었을 때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에만 집착하시면은 망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학원을 보내시고 전적으로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진도가 나가면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학교나 좋은 학원을 보낸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는 확인은 해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위임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고, 진도 중심으로 갔을 때 실은 내실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진도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아이도 진도에 신경을 쓰고, 이해라든가 진정한 학습보다는 책을 빨리 끝내야 돼. 요거는 끝냈어. 공부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책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빨리 터득을 해가지고, 오, 이 책을 끝내가지고 쫙 쌓아놓고, 오, 나 이만큼 공부했어 하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공부가 안 된 건데 책만 많이 쌓여있는 그런 거는 많이 봤어요. 그 다음으로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이상화된 기준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건데, 지금 학년이 찼으니까 입시에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시던가,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실은 아이들을 되려 공부 효율성이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옛날에 진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4당 5락,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자면은 좋은 대학교 가고 5시간 이상 자면은 이제 힘들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한 4시간 이하로 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 효율성을 깎아먹는 일이고, 공부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수의 경우에는 성적이 망가집니다. 특히나 남학생인 경우에. 이게 연구도 많이 했잖아요. 운동을 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져요. 그런데 당장에 운동하는 시간이 공부에 쓸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간 할애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학습자들을 망가뜨린다. 연구를 좀 들여다보면은 수면 시간의 초반기,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그건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뇌도 육체 일부기 때문에 육체적인 회복기가 처음 4시간 정도가 되고, 그 후반기 4시간은 두뇌를 위한 시간이에요. 감정이라든가 학습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에는 수면 후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고, 감정의 조절,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감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감정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시간을 뺏어가면 애들 짜증 많이 날 거고요, 기억력 떨어지죠. 그러면 공부는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운동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라든가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하면 잠의 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쪽잠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워낙 피곤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씩 자요. 그러면 자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낮에 잠을 자게 되면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낮에 나와 버리다 보니까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고, 그러면 똑같이 두 가지, 기억력,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은 정말로 학습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재 레벨에 과할 정도로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제분께서는 AR 5점대까지는 다 끝내고 6점대 보고 있는데,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는 교재가 4점대 교재다 하면은, 아니 우리 애가 지금 AR 6점대를 원활하게 읽고 있는데 안 맞는 교재를 제시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AR은 약간 기계적인 지표라서 실은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해요. 책을 두루두루 읽어보고 그 책도 읽어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학생들의 특성 같은 것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점수 이런 거에만 집착하시면은 되려 학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명목에만 집착하시는 경우는 뭐냐면은, 초등 고학년 때 상위권 애들은 터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터플 이름이 붙어져 있는 교재나 학원에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명목일 뿐이에요. 터플은 그냥 영어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런 이름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면은 상당수의 경우에 본질과 멀어지게 될 수가 있어서 위험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R 지수가 낮아도 가볍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AR 지수가 낮은 책을 제가 읽잖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있고 모르는 어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AR 5점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3점대, 4점대 다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책이라고 해도 그걸 읽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든가 사용들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그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는 시간, 읽는 양이 중요한 거지, AR 지수를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쉬운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비율을 굳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책 반, 리딩 지수에 맞는 수준 30% 읽고 어려운 거 한 10에서 20% 정도 읽으면은 괜찮은 비율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AR 60점대니까
하니까 7점대 교재를 자꾸 도전해야 된다 해서 7점대 교재로만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책이 싫어질 거예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책들을 계속 주입했을 때 이게 책이랑 더 멀어지게 만들고 안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상위 레벨의 아이들 집어넣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벨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군데 학원을 봐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레벨이 나오는 학원의 아이들을 보내시는데 이거는 실은 레벨 테스트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은 게 잘 맞아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5개 학원을 시험 봤는데 4개 학원에서 중간반 나왔고 1개 학원에서 상위반 나왔으면 상위반을 꼭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5개 중에 4개가 중간반 나왔으면 중간반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꼭 제일 높은 데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아이가 위축이 되고 수업에서 겉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잘하는 애들이 대답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대답을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대부분 들러리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많이들 하는 말씀이 뭐냐? 영어는 언어니까 그냥 적응한다. 영어가 언어라는 거는 생활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레벨 테스트 분반했다는 거는 학습 영어로 이미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공부는 이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돼요. 초등학생을 대학교에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다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어지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의식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성적이 나왔는데 하위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돌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누가 괴롭냐?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요. 고등학교 때 상위권 애들은 실은 다 학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놀게만 하시다가 고등학교 때 성적 안 나오면 나무라시는 분들은 애들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대한다는 거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도저히 체력이 안 나와요. 공부 습관도 안 돼 있고 배경 지식도 없고 기초도 없고 다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게 기반이 잘 돼 있는 애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거는 좀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지금 부모님들 기대치가 높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발맞춰 간다 생각하시는 거가 수도권 정도 대학교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 대학교 가는 것도 공부 잘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막 놀기만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면은 이거를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될 것 같다. 성적 안 나왔을 때 나는 약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에 신경 써주시는 게 맞다. 돌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유일한 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도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그 중에 상당수는 돌변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온 가족이 괴롭게 돼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불안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도 부모님께서 불안함이 좀 적으시면 아이가 좀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특정한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면 그거를 몸소 좀 보여주시면 좋아요. 특히 아이가 어머니나 부모님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금방 그건 감지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불안함은 적게 가져가시도록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독서 습관이죠. 아이들이 보는 시험 자체가 독서 능력을 판단한다고 보셔도 돼요. 수능 지문이 하나 있으면 글입니다.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이거든요.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 책이나 문서를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갖추어질 수 있냐? 독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갖추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단기가 길고 수능 지문 정도 읽으려면 그 밑에 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주 쉬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부터 그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많은 글을 접해야 되는데 그 접하는 과정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 없이는 수능 지문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독서 습관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가 다른 유혹이 적어야 돼요.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책으로 덮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은 빼주는 게 좋죠. 집에서 이상적인 거는 TV 없고 핸드폰은 일정 나이 이상부터 사용하고 아니면 특정한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거실에만 두고 일정 시간에만 사용하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냐? 그 다음으로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그냥 도배를 하시면 돼요. 책이 몇천 권 있었다, 10,000권 있다, 뭐 이런 아이들은 보통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는 거죠. 책은 종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재미있는 책을 읽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두 마디 정도 할 수 있죠. 난 이런 책을 읽고 있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무슨 책이야? 뭐 이런 책이야? 사람이 책을 읽는 게 정상이구나. 생활을 통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만에 영어 끝내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다 생각하고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인생이 걸린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름길은 없다, 꼭 필요한 게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이게 핵심 마음가짐이고, 머리랑 몸은 쓸수록 좋아진다, 이 의식을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듣는 말이랑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일치가 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울림이 있어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대치동 지역에 부모님들도 공부를 잘하신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분들이 뭐가 다를까 관찰하고 대화해보고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 의식이 있으세요. 언젠가는 노력한 대로 성과가 있을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결실을 맺기 힘들다. 이 의식이 있으시고 삶에도 이게 다 묻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메시지를 삶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힘들어해도 이거를 그냥 묵묵하게 하고, 당장에 좀 익숙하지 않은 거는 낑낑거리면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이 마음가짐을 꼭 길러주셔야 된다. 저는 이게 삶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은 어떤 결정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딱 하고 나서는 일이 확 진행되고 굉장히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도 진행이 쭉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결정을 하면은 끝을 좀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다음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니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고민을 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쭉 진행을 해야 돼요. 불안해가지고 중간에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공부도 결정을 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랑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끝내고 그 결과를 또 수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키워드는 불안감이다. 불안감을 줄여야 된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학원 조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교가 공부를 잘했어요. 가톨릭대 의대. 부모님도 두 분 다 의사시래요. 그런데 이 학생 평소에 행동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우연히 농구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농구 동아리에서 농구하는 거 보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예요. 지적도 많이 받아요. 농구할 때도 막 혼나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혼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어요. 지적을 하면은 마음에 새기는 느낌이고, 이 친구 저기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거기서는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고액가에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 왜 굳이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 식당 가서 욕 먹고 일하니? 자기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은 공부를 잘하셨던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다. 싸고 도는 게 더 없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 거드름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선생님에 대한 예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혹여나 선생님이 좀 잘못된 거나 실수라고 부모님은 생각을 해도 아이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직접 연락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아이하고 선생님의 관계가 존경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혹여나 선생님이 부모님이 싫어서 다른 학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욕을 안 하게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얘네가 혼날 줄 안다, 손해볼 줄 안다. 이게 교실에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만 이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민한 애들은 공부에 집중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해볼 줄 알고 좀 불쾌하고 뭐 이런 경우에도 좀 참을 줄 알고 해야지 공부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안 그렇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 혼날 줄 아는 애.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씨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글씨는 어렸을 때 특히나 초등학교 시기 정도에 많이 이것도 형성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기는 쉽지만 개선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게 이 글씨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글씨체 같은 거 잘 잡아주시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시간 지키기, 준비물 챙기기, 인사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기본적인 걸 지키면은 그 다음 복잡한 걸 잘 지켜요. 아이들이 접근하는 문제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지문 같은 거 읽고 그걸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주의 깊게 이 요구사항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선생님이 숙제장 내라 할 때 내고, 숙제장 이렇게 써라, 시간 적어라, 몇 %인지 적어라, 숙제 안 돼 있으면은 숙제장 읽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숙제해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잘 되면 그 높은 단계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가 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전하는 거를 가는 방향이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원하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 준비물 챙기기부터 해서 시간 지키기, 인사하기 등 이런 것들이 딱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챙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 크게는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독서죠. 독서를 통해서 아이의 기본을 잡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수면입니다. 수면, 할 수 있으면 운동. 수면과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상태 판단이죠. 아이가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대외적인 요소보다는 아이한테 직접 물어봐 가지고 이 신호등처럼 교재를 챙기고 있는지, 단계로 보면은 아이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건 이제 파란불이 되고, 단어 정도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주황색, 내용은 얘기 못하지만 책은 가지고 있다. 요거는 빨간색, 책이 없거나 어떤 수업을 했는지,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른다. 요런 거는 신호등의 보장, 신호등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주기적인 학습 점검인데, 요거는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대외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아요. 맵 테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아이의 실력을 판단하고, 또 좋은 거는 학원마다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게 해서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습니다. 공부는 순리에 맞게 해야 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잖아요. 지름길을 상정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학업 수준 단계를 원하신다면은 그거에 걸맞는 노력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단계적이어야 된다. 만약에 목표가 정말 크다,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원하신다 하면은, 이 명문대에 가는 학생들은 열의 9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력을 길러왔던 거예요. 당장에 입시 문제집을 푸는 건 아니었지만 독서로 시작해서 학습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단계적으로 신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리에 따라가시면 된다. 독서로 시작해서 나중에 좀 더 문제에 맞게 유형화시키는 거, 그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맞고, 지름길은 어느 정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2배 이상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불안감을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결과적으로는 불안감이 많다고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은 그대로 아이들한테 이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언어적인 영역에서 불안감이 많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이 학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정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백시영입니다. 유튜브 채널 대치동 내부 고발자로도 맺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정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기정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이빌리그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 살펴보냐? 성공한 사람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졸업생들 중에 누가 성공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뽑냐? 고통에 강한 사람들을 뽑아요.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가치를 찾는 사람, 즉 어떤 어려운 것을 도전할 수가 있고 그것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공부 자체도 머리가 막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거를 더욱더 중요시합니다. 절대적인 평가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시스템이 그 아이비리그에서 학생을 뽑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능력이 너무나 월중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훌륭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들어온 경우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까지 오는 경우까지 오면 그런 한두 번의 어려움은 꼭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 특징이 많이 차이가 나긴 납니다.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대하거나 공부를 대하는 그 느낌 자체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을 얘기를 잘 하질 않아요. 무엇인가 일이 있어?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일이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시작하자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알고 나서 한다 하면 바로 시작하고 그냥 해요. 근데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코넬 대학교가 잘하는 게 뭐냐면 스튜던트 레이싱이 있어요. 학생들이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운전까지 학생들이 하고 스폰서십 다 따내고, 스폰서십이라는 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연구비하고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돈을 받아주고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든지 이걸 하는 겁니다. 저도 그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뭐 하는 얘기는 거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거는 약간 취미처럼 해야 되는 수준이고 주는 뭐냐?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살아요. 침도가 거기 있고 그냥 생활을 하고 수업만 듣고 오고 숙제 내고 다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겪어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졸업을 하면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잘 하겠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하겠죠. 그리고 팀원들과 무엇인가 성과를 내겠죠. 생활을 하면서 일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으로 살펴보면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표현하는 기회가 훨씬 많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수업이 잘 됩니다. 이것이 이제 뭐 하버드라든가 아이비리그에서 쓰는 교육 방법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쓰기. 글을 쓰는 교육을 어렸을 때 받고 대학교에 가서도 글을 계속 쓰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 의견이 잘 형성이 되고 그것을 말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발표를 하게 되면 효용이 없어요. 발표할 게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데 머릿속에.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글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거랑 같은 건데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형성되고 그 생각을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는 글쓰기 교육이고 부로서 그거를 말로 발표할 수가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수업을 하거나 발표를 해도 상당히 깊이 있고 수준 있고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베이스는 글쓰기다. 글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일매일 하려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들고 그것을 글을 통해서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30% 정도는 특별한 요소를 고려해서 선발을 한다. 근데 여기서 학생의 30% 정도가 학생 수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뽑을 때는 꼭 공부가 아니라 특별한 요소를 봐요. 그래서 그 특별한 요소가 어떨 때는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모두 기본적인 학습 능력은 봅니다. 그래서 하버드라든가 들어왔을 때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긴 하는데 그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 외적인 특별한 요소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공부 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면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 대표라든가 이 정도 되면 얘는 거기에 특정한 게 있으니까 다른 거가 부족해도 뭐 공부만 잘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국가대표 상비군이에요. 그래?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고생도 했을 거고 많은 것을 극복했겠다. 능력이 있구나. 들어와라. 기본 학습 능력이 되면 예술적으로 미술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해도 미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열정을 보였어요. 그래? 그럼 얘는 열정이 있구나. 열정이 있는 무엇인가 하나를 찾게 되면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걸 찾더라도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입학을
생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뽑아간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지만 일정 부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이나 성공 비슷한 것에 경험을 가진 아이를 이제 뽑아가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거나 다른 것을 할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딱 가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게 돼요. 교수님부터 조교, 대학원생 다 외국인이나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지만 영어를 들어보면 발음이나 액센트가 정말로 다양해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국 중부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오면 깜짝 놀랍니다. 뭐 이렇게 막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냐? 나는 못 알아듣겠다. 주위로 많은 게 인도 발음이라든가 이제 중국 발음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수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한두 달 정도 지나야지 그때 억양이나 발음에 익숙해져 가지고 알게 되는데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들이 잘 발전되고 교류가 잘 되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잘 어울려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친하긴 친하겠지만 새로운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경험,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어울려졌을 때 큰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비리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집단을 이렇게 뽑는 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시너지가 일어나고 좋은 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나 하버드에서 이제 성공할 아이들을 뽑는데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죠. 그래서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학습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살펴보면 이 학생들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화적인 고통이 있어요. 미국 문화는 공부가 주관이에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다른 거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웃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기가 어렵냐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렵냐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가 훨씬 어렵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따돌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운동을 잘한다 육체적으로 잘생겼다 그러면은 인기가 엄청나게 좋고 그렇지 않고 운동을 못한다 근데 공부는 잘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아이비리그 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은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적으로 비판을 뚫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런 사회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거를 뚫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고통,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학부는 물리학과인데도요 애들 들어오면 책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냥 수학하고 물리만 잘한 게 아니고 공통점이 있다면은 방대한 양의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를 많이 한 가운데서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한 거고요. 대학교에 와서도 자기가 어떤 걸 전공할지 잘 모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독서나 수업을 들으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전공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지만 어떤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재밌는 게 많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책을 읽고 책 읽는 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책벌레야 쟤는 왜 사회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극복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시험이 많아요. 자주 있어요. 그래서 퀴즈라고 하는 것들이 과목마다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시험도 우리랑 같이 midterm, 파이널 해가지고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있는 데도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과제를 맨날 내야 되고 그 과제마다 점수 주고 검사도 많이 하고 또 글을 많이 써요. 글 쓰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 자체가 자주 있고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잘했던 아이들이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이걸 다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세 가지 문화적으로도 공부랑 맞지 않고 독서도 많이 하고 시험도 어려운데 이런 세 가지를 극복하고 잘 했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 학생들이 공부 또는 성공 잘 하겠구나.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도 이걸 지속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버드 공부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쉽게 공부한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하버드 공부법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어렵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라요. 예를 들면은 수업을 하나 듣고 나서 바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점수 잘 나오죠.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하고 나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시험 봐요. 그럼 점수 안 나오죠?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나 합니다. 그 공부를 집중력 있게 쭉 한 3시간 정도 해요. 이거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지 않고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다른 거 공부하고 나중에 또 1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어렵게 공부를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법을 말씀을 드려도 쉽게 공부하려고 이 공부법을 한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공부법이 다 망가집니다. 하버드나 코넬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제 분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수학 1시간 한 과목 한 분야를 공부하고 나서 그거를 쉬었다가 나중에 또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날짜를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 공부하고 매일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면을 통해서 그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양을 많이 하면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 집중이 되고 기억력이 머릿속에 남으니까 다음 것이 잘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오, 집중력이 있게 쭉 되니까 잘 된다. 아, 이거는 착각이에요. 왜냐? 아이가 그 공부한 거를 써먹을 때는 공부가 끝난 3시간 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 후, 2달 후, 몇 년 후에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어저께 공부한 게 오늘 생각 안 나니까. 3일 전에 공부한 게 생각 안 나니까 한 번에 3일치 쫙 뭉쳐가지고 공부하면 쫙 연결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부는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잘라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부량이 늘어나요. 책 한 권을 이런 식으로 띄잖아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복습을 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뭘 공부했지? 기억이 안 나. 읽어봐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권을 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책을 공부하는 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오늘 딱 폈어요. 근데 어저께 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것도 복습해야 되잖아요. 어제 거를 복습하다 보니까 그전 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럼 그전 것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보세요. 복습하고 있잖아요. 다져지고 있어요. 같은 책을 매일매일 공부하면 시간은 더 늘어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져지기 때문에 오래 장기간 머릿속에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공부하기. 쉽게 하면은 안 좋다. 어렵게 하는 공부가 더 효과가 좋다 하는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많은 학원 체제나 학교 체제에서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단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단어 시험을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냐? 미리 준비를 안 해와요. 혹은 단기 기억력이 좋은 경우에는 준비를 아예 안 해와요. 그런 다음에 학원에 와서 시험 보기 전에만 살짝 보고 시험을 페일하면은 재시험을 보는데 재시험 할 때 재시험장에 가서 순간 기억력으로 싹 잠깐 기억한 다음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 시험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수는 100점 받는 거예요. 재시험 점수로 기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표에. 그러면은 표면상으로는 이제 100점이니까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망친다. 단어 시험을 할 거다 했는데 효과를 좀 좋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애들 오자마자 바로 시험 봐야 돼요. 5시가 수업이 시작이면은 5시에 바로 시험을 봐야 돼요. 이게 자기 실력이에요. 그럼 이게 점수가 형편없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너다 알려주고 다음번에 우리 또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와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죠. 단어 시험 보는 체제 구현을.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여기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효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공부하는 거랑 연결돼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집중된 학습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된 시간을 확보하려면은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거를 시간을 줄여야지 집중된 공부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공부는 꽤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SNS나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고 잠을 안 자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되죠. 고통이 따른다니까요, 공부는. 그래서 공부량은 많이 하고 쉴 때 잠깐 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돼.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어, 좀 놀아야겠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고통스럽다고 봐요. 자기 관리. 그리고 열심히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 시간을 조금만 가져가고 잠을 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 시험 보기하고 복습이 있습니다.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시험 보기가 훨씬 더 효용이 높아요. 효용이 높다는 거는 시험을 보게 하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얼마나 학습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비단 미국에서만 이루어진 거하고 전 세계 여러 시험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왜 좋냐면은 시험을 치게 되면 자기가 모르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키워드로 삼으시면 돼요. 고통스러워요. 이래서 시험이 싫은 거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자기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를 봐야 돼요. 틀린 문제에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가 어려운 건데 오답 정리 해야 되죠. 그리고 시험 중에는 자기를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이 더 좋아요. 객관식과 주관식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주관식이 더 좋죠. 학생들은 어떤 걸 더 싫어하죠? 주관식. 주관식 중에 제일 좋은 거 뭡니까? 장문 글쓰기.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하버드, 코넬, 아이빌리그 오는 아이들 이거 많이 하고요. 대학교에 와서도 맨날 논문 쓰고 글 쓰고 그게 숙제의 많은 부분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아니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생각을 만들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다 한 다음에 써 내려갔는데 부족한 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너 이거 아니? 알아요. 써보자. 잘 안 써져요. 잘 아는 거 같니? 이건 알았는데 이건 몰라요. 명백하게 알잖아요. 그럼 글이 잘 써질 때까지 공부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어려운 시험으로 가는 게 맞고 자주 보는 게 좋고 시험을 보고 나서도 자기가 부족한 거를 복습하는 게 좋다. 말씀하신 이렇게 시험을 자주 보는 체제는 우리 한국 교육 체제처럼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 학생의 역할은 듣는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계속 설명을 하니까 누구보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선명한 아이디어를 갖게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은 듣고만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는 더욱더 시험을 보든 글을 쓰게 하든가 해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 생각이 선명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뚜렷한 의식을 가질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넬 필기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했던 건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그거는 아닌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필기가 주가 되면 안 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주가 돼요. 머릿속에 정리한 것을 한번 써보겠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책에 있는 내용을 필기로 옮겨 적겠다. 이러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책임감을 노트에 돌리고 있어요. 노트에 정리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까? 꼭 그렇지 않죠.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필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필기를 예쁘게 하거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쉬운 방법이에요. 더 어려운 거는 머릿속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시키는데 한 챕터 정도 읽어요, 책을. 그러고 나서 책을 덮어두고 필기를 해보는 거죠. 중요한 게 뭔지 적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죠. 난이도가 좀 더 높잖아요. 그런데 책을 펴고 그 중요한 거를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옮겨 적는다. 이거는 머리를 바이패스 한다고 그러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그냥 눈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필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필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작가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100개 적는 거잖아요, 필사라는 건. 이거는 그냥 쉬운 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효용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부의 주요 방향으로는 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밑줄을 긋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정 부분 불안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글을 읽고 학업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거를 멀리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줄 긋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책을 읽고 있어요. 중요한 게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정제되고 정제돼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거라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교과서에서 시험에 안 나올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랑 덜 중요한 거를 판단해서 밑줄을 긋는다? 알 수가 없어요. 글을 읽으면서 중요도하고 덜 중요한 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밑줄을 긋지 않는 게 올바르죠. 그냥 써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밑줄을 긋냐? 밑줄을 그으면은 공부한 것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쉬우니까. 그리고 밑줄을 긋게 되면 읽는 속도가 떨어져요. 아이빌리그 오는 학생들 많은 양을 읽고 왔잖아요. 그 학생들이 밑줄 그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빠른 시간에 쭉 읽고 필요한 경우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 글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지 그 밑줄을 긋지는 않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책을 읽고 나서 밑줄을 긋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옆줄을 긋어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기한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 싶은 거죠. 한 문단 자체를 표시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가 괜찮지 밑줄을 긋는 거는 속도도 안 좋고 이해에도 방해가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음악 감상이 있는데 음악 감상 자체는 좋습니다.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요. 좋아요. 심령적으로 좋고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 왜? 쉽게 공부하려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시험을 볼 때 비슷한 음악이 나와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과 다르게 음악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환경이 변해가지고 잘 작동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환경도 자기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시험 환경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긍정적인 면이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제가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아이빌리그 하버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도 통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어렵게 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은 혹여나 지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격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 능력, 지능 자체는 평균도 아닌 지적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빌리그 와서 공부 잘하고 아주 훌륭한 직장 다니고 거기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그 학생들은 특이점이 있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가 상당히 우수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막 좋아야지 막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공부 못할 거야. 그게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열심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버드, 코네대 같이 아이빌리그 대학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들이죠. 이런 데서 쓰는 학습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쓸 방법이냐?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많이 글 읽고 읽은 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쌓아가면서 글쓰기를 하는 거, 그래서 글쓰기를 매개로 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 이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